어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네, 그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치현 장관님. 예, 안녕하세요. 자, 요즘 이렇게 저희 섭외에 잘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섭외 잘 응하지 않으면 까칠하고 자꾸 그러니까. 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었어요. 예, 트럼프가 워낙 노련한 장사꾼이라, 예, 일본에서 여러 가지 얘기 듣고 와서 폭탄 발언하는 거 아니냐 걱정 많이 하셨는데, 일단 이 정상회담이 뭐 짧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메시지 나왔으니까 총평을 해보시자면요. 정상회담 뭐 시간이 짧은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당도 있긴 있대요. 근데 예. 한미 간에는 뭐 그 우리 외교부와 저쪽의 국무부 또는 백악관과 청와대가 사전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예. 사전 조율을 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상이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이 꼭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리 다 조율됐다. 예. 그렇죠.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었고. 예.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남북 정상은 좀 달라요. 완전히 그건 정상이 직접 그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 총평을 한다면은 절반의 성공 이상은 좀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보십니까? 예. 굉장히 까칠하게 평가하시는 분인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뭐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요 정상회담은 절반 이상은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사주기로 한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터뜨려버려서 네. 알게 됐지만은 사실은 같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공동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용어들을 좀 보면은, 예, 그동안에 대미 일변도 외교에서 좀 벗어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균형 외교는 아니다 하는 얘기를 이제 뭐 길게 설명했지만, 네. 뒤에 가면은 외교의 지평을 넓힌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예. 그 지평을 넓힌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대미 일변도 외교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도 또 러시아의 관계도 또는 뭐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거는 그 31일 날 있었나요? 30인가? 31인가? 우리 외교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할 때 그 3불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네. 예.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MD 체제. MD 체제 편입하지 않는다. 예. 그다음에 한미일 그 관계를 군사 동맹 관계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3불을 얘기했는데. 일본과는 군사 동맹 없다. 예. 그렇죠. 예. 그거를 그 30일 날 외교부 장관의 국회 답변하고 이번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균형 외교 이걸 연결시켜 보면은 사실상 균형 외교가 아니라 외교 지평 확대. 예. 사실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 등거리 외교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도약되는 말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점수를 좀 잘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말씀 하셨죠. 그렇게 한미 외교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메시지 속에 그런 기미가 보였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예. 예. 그 대통령의 메시지는 미리 준비된 거니까, 예. 그렇게 준비됐다면 아마 그런 외교 정책 방향이 그렇게 수립된 걸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고, 그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문 대통령이 바로 동남아로 떠나지 않습니까? 예, 베트남에서 열리는 국제 회의 때문에. 예. 동남아 3국 뭐 인도네시아하고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외교 지평을 확대하겠다 하는 것도. 그쪽은 그게 안보와 관련해서는 크게 직접 관련되는 건 없고, 이제 경제 쪽으로는 의미가 있죠. 그렇군요. 저는 의미가 있죠.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무기 수입은 사실 우리가 항상 해오긴 해왔는데, 예. 그 액수도 뭐 이미 세계 1위를 뭐 기록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무기 수입 자체야 해왔는데 중요한 건 그 무기가
정말 우리가 원했던 무기를 수입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첨단 무기를 안 준다든가. 예.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경찰기를 사는 것 같고 예.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것 같은데 예. 그건 뭐 군대에서는 절실히 필요했을 거예요. 특히 정찰기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정찰기는 북한에 대한 위협이라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이 억지 능력 내지는 북한의 행동을 감시한다고 할까. 그래서 그건 안보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진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핵 잠수함까지 필요한지는 그거는 제가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뭐 국방부 장관이 해군 출신이어서 일찌감치 핵 잠수함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니 결국 그것이 현실로 되긴 되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걸 사주는 대신 트럼프가 북한을 상대로 해서 험악한 말을 쏟아내지 않고, 예. 두 번째는 장비는 많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쓸 일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외교적인 해법을 좀 모색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띄웠어요. 네, 발언을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움직임이 예. 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그건 좀 두고 보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괜찮은 얘기 같아요. 미국 언론도 그런 반응인데, 이제 트럼프가 톤다운을 하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식의 메시지를 내긴 냈으니까요. 네. 거꾸로 이제 장관님이 걱정하셨던 거는 거꾸로 여기 와서 더 강성 발언을 쏟아낼까봐 일본을 거치고 와서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던 거는, 험악한 말을 쏟아낸 건 그만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무기를 좀 팔려고 하는 거다 하는 분석을 하지 않았어요? 네. 일본에서도 무기를 많이 사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 총리가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거기에 화답을 하지 않고 전략적인 끝냈다 하는 동문서답을 했어요. 네네. 그거부터가 지금 우리한테는 좋은 신호였죠. 걱정했는데 오히려 좋은 신호가 일본에서 나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 간에 물밑 접촉이 있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하고 움직임을 좀 지켜보자 하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를 팔았다. 네. 무기를 사주니까 그런 얘기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선후 관계는 좀 다시 또 살펴봐야 되겠으나, 그러나 물밑 접촉이 곧 미국 간의 대화로 발전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한 것은 우리한테는 선물이라면 선물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아니, 비싼 무기 사주고 그 정도 선물도 안 받아도 되겠어요? 그렇죠. 예. 사실, 무기는 계속 사왔긴 합니다만, 생색을, 자기도 이제 미국에 무기를 이렇게 많이 팔았다. 미국에 돌아갈 때. 그런 성과를 자랑해야 되겠죠. 그러면. 솔직해요, 그 사람. 예.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겠다는 얘기는 무기 공장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얘기도 했는데. 네네. 어쨌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백인의 노동자들이 그 트럼프의 지지 세력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그렇죠. 의식하고 한 발언이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무기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우리가 얻어낼 게 뭐였냐. 이게 이제 소위 대화 관련 발언들, 그리고 이제 강성방을 늘어뜨리고, 그리고 북한과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걸 얻어낸 거라고 보는데, 또 한 가지가 거론되는 게 코리아 패싱에 대한 끊임없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이 얘기를 적어도 회담에서는 없다고 선언한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 면전에서 그 코리아 패싱 하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네. 아니, 나중에 헐망정 그렇게는 안 하죠. 예. 아니, 코리아 패싱이라는 건,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코리아 패싱 당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앞으로 한미 관계, 한중 관계 또는 남북 관계를 잘 꾸려나가면은, 코리아 패싱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코리아 패싱은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를 제끼고, 할 수만은 없어요. 우리가 잘 감시를 하고, 남북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면은, 코리아 패싱은 안 일어나죠.
국내 정치적 효과 정도는 있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당에서 계속 공격하던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들을 틀어주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국내 정치적 효과는 있겠지만 뭐 정말로 미국이 그런 마음 먹고 하게 되면 막을 길은 없죠. 예. 이건 어떻습니까? 코리아 패싱을 뭐 사전에 알려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코리아 패싱이 이미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외교력이다. 예. 이건 어떻습니까? 탄도 중량 제한. 이건 예전부터 우리 정권이, 우리 정부가 원해왔던 거 아닙니까? 보수지 뭐, 가릴 것 없이. 그래도 뭐, 난 공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무기를 많이 사준 대신 이 정도는 얻어냈어. 무기 사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기술 제공 문제이기 때문에. 예. 공짜는 아니지만은, 보수 쪽에서 그런 것을, 좀 늘리게 되면은 안심이 된다고, 그걸 많이 주장을 해왔었는데, 그래서 우리 국내에 또 보수를 끌어안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대북 정책이라든가 북핵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은 될 겁니다. 뭐, 일을 하려면 돈 써야죠.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예. 일하려면 돈 써야죠.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예. 아니, 자식을 키우려면은 예. 쓸 돈 안 쓸 돈 다 쓰면서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운영하려면은, 더구나 외교하려면 쓸 돈 안 쓸 돈 써가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건데, 뭐 그렇게 탄도 중량 늘리는 것도 무기 구매 또는 기술 지원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가면서 외교에서 조금 독자성이라고 그럴까, 대미 의존성을 탈피할 수 있다면, 뭐, 장사로 치면 남는 장사죠. 손해는 안 봤어요. 손해는 안 보셨다고 중평을 하시는 거군요. 예. 예, 예. 아이, 뭐, 나도 이제 존말 해줘야지. 너무 크게 하니까 섭섭하다고 그래서 안 돼요. 아니,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이번은 잘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이 잘했다고 하시니까 평소에 쓴소리 많이 하시다가 이번 정상회담은 나쁘지 않았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이제 뭐 북한과 우리 정부도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고 하고 지금 미국도 접촉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물꼬가 언제쯤 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오랜 경험으로 보실 때. 그래서 이제 그 미중 정상회담까지 지켜보고 나서 전망을 해야 되겠지만 예. 아마도 이 평창 올림픽 문제를 가지고 남북이 좀 만나야 될 거예요. 평창. 예, 예. 그러면 2월이지만 그 사전 준비하려면 얼마 시간이 없습니다. 네네. 특히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좀 단일팀을 구성하자는 얘기를 했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거예요. 선수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단일팀은. 네. 자기가 나갈 수 있는 찬스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러나 분산 개최 내용상 분산 개최고 공동 개최는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저 얘기는 건네볼 수 있지 않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김정은이 작심을 하고 개발한 것이 마식령 스키장입니다. 어허. 예. 그 비행장도 만들었어요. 갈마 비행장이라고 원산 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뭐 용평 쪽에다 스키장을 크게 건설한 것은 아깝지는 하지만 예. 그쪽에서 경기 일부를 하는 식으로 해서 공동 개최 형식으로 하면은 북한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걸로 화두를 열어놓고 그다음에 설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자회담은 다시 한번 건네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예. 평창 올림픽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저희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바른정당 소속 의원 9명이 오늘 탈당계를 제출합니다. 황영철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황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런 인터뷰는 항상 곤혹스럽시죠? 예. 네, 사실 그랬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해야죠. 예. 저보고 하자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전부터 쭉 곤란한 인터뷰는, 저희하고 해오셨기 때문에. 네네. 사실, 여러 가지 이유를 표면적으로 되긴 됩니다만, 가장 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탈당하게 된. 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역에서의 목소리라고 봐야죠. 보수 지지층의 목소리. 예. 뭐 무조건 합치라. 이게 지금 보수 지지층의 목소리니까 이 뜻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분열된 모습으로 서로에게 삿대질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세계를 좀 만들어 봐라. 이런 뜻에 따라서 했다고 봐야죠. 물론 뭐 그 안에 또 지방선거에서의 우려도 포함되겠죠.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지방선거 준비하면서 예. 뭐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많은 좋은 입지자들이 바른정당 후보로 나설 생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이유들, 뭐 정치가 현실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도 준비해야 되고 또 이렇게 나눠줘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네. 네. 그런데 이제 이전부터 쭉 탈당파, 네. 통합파, 뭐라고든 간 아홉 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만으로는 안 된다는 요구를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여전히 출당될 가능성 혹은 기미가 안 보이는데도, 네. 그러면 이게 내세웠던 명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요구했던 상황하고도 다르고, 겨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상 정치적으로 이미 끝났는데, 네. 이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당을 하신 다음에 출당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출당을 자유한국당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보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평가가. 네. 저는 자유한국당 내 지금 정치 지정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 출당을 결단한 홍준표 대표의 노력은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대단히 힘든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또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이라든지 과거의 단절에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참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거명해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지금 분란을 증폭시키고 또 이게 길게 보면서 쇄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그런 저항들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합니다만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정말 개혁적인 보수로서 재건하기 위한 노력은 아마도 힘들지만 계속돼야 될 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청원 최경환 출당 관련해서는 의총을 소집해야 되는데 이제 의총에 참석해서 이 두 사람의 출당을 위해서 이 아홉 분들이 함께 노력한다. 뭐 이런 공감대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입장을 발표할 때 어쨌든 이런 개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도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입장 표명을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아홉 분 사이에 내적 공감대는 있습니까? 다 같은 마음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가능할까요?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을 원내 의총을 통해 가지고 출당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 하는 걸 계속 물어보시니까. 예. 사람들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예. 네, 궁금하시겠지만 예. 그거는 결과로서 보여져야 될 부분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서 좀 깊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곤란한 사정은 알겠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김무성 의원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네. 김무성 의원이 사실은 바른정당을 창당한 분이고요. 예, 사실상. 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이제 끝까지 남아서 당시 새누리당의 계획을 도모해 보겠다고 했을 때 끝까지 설득해서
바른정당으로 오게 만든 분인데, 네. 다른 8분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김무성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과거를 생각했을 때는 유승민 의원과 함께 끝까지 설득하겠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거꾸로 다시 복당을 주도하는 건 이거는 너무 정치 도의상 네. 이건 너무 두 번의 배신 아닙니까? 너무 가혹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두 번의 의총을 거치면서 당대당 통합을 통한 통합전대 요구안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가자고 서로 설득을 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의원께서 못 가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같이 못 가게 된 거죠. 뭐 저희가 그 바른정당을 창당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서는 뭐 후회 없습니다. 국민 뜻에 따라서 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보수의 본류가 되기 위한 이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고 이제는 이 성공하지 못한 길을 계속 탈일 없이 가야 되느냐 아니면 새 길을 가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지금 결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합당한 이후에 통합한 이후에 좀 더 좋은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보수 지층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제가 곤란한 질문만 드리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차피 지금 곤란한 상황이시니까 네. 어디랑 인터뷰하셔도 곤란한 질문밖에 없어요. 기통하시는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는 또 녹취록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예, 주장들이 뭐 각각 갈리긴 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재판 시작되기 전에 네. 항의한 정도로 이제 얘기하고 있고 소청원 의원은 그게 아니라 자신한테 뭐 청탁을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갑자기 국민의당에서 그게 아니라, 재심 전에 그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혹시 이 녹취록 관련해서는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그 내용에 관해서? 아는 바 없고요. 어쨌든 홍준표 전에 듣는 얘기로는 홍준표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저는 이 녹취록 문제가 지금 나온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친박 쪽에서 홍준표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 아니면 국민의당에서 또 자유한국당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 이런 수단으로 사용이 될 텐데요. 대단히 정치공학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국민들께서도 홍준표 대표에 대한 재판이 오랫동안 진행됐고 정말로 진실을 가리기 위한 거였다면 그 이전에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이 문제가 공개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전혀 거론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자당의 이익이나 좌파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공개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거라고 봐야죠. 뭐 카드는 결정적일 때 쓰는 거니까요. 쓰는 사람의 마음인데 하여튼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거기까지만 질문드리고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 혹시라도 홍준표 대표 녹취록 때문에 이제 골라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복당한 혹은 뭐 김무성 의원 같은 분이 자유한국당의 당권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복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길래 한번 여쭤본 겁니다. 논리의 비약은 끝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뭐 홍준표 대표를 잘 지키고 힘을 갖고 자유한국당 바꾸고 보수 재건하는데 힘 보탤 거고요. 김무성 대표께서도 무슨 당권 욕심 이런 거 지금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그건 분명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여쭤본다고 하는 게 벌써 세 번째인데. 추가 탈당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워낙 이제 많은 고민들을 의원님들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는데, 다만 지난번 두 번의 의총 과정 속에서, 대체적으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몇 분 계셨기 때문에, 더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많은 이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탈당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시점의 문제일 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가능성은 높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점은 모르시고요?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입장을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규모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몇 명에서 몇 명까지? 적게는 뭐 몇 명에서? 저희가 그날 의총 과정에서 확인은 바로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당대당 통합을 하자고 예. 말씀하신 중립지대 의원님들이 5분 정도는 더 계시거든요. 5분. 네. 예. 네. 다 가능성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글쎄, 그것이 자유한국당과의 지금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의 입당에, 결정을 내리는 그런 방향으로 갈지는, 정확히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가능성은 높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높다. 연결한 김에 40초밖에 안 남았는데, 예. 곤란한 질문일 텐데, 현재 재판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의원님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진행 중이고요. 예. 저는 담담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소명 최선 다할 것이고요. 그리고 뭐 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또 잘 따라야 되겠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화 연결해서 가볍게 했고요. 네. 가벼운 거였고요. 저기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서 네. 하드 스파링 한번 하시죠. 네, 조만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